안녕하세요. 공원에서 가볍게 걸을 때마다 이 채널 속의 이야기를 들으며 힐링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사연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지각색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분들이 많은데 저도 순탄치 않고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희로애락이라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상이니 지금의 평범한 삶을 매우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독수리 타자로 컴퓨터에 앉아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큰 사건 때문입니다. 며느리와 있었던 사건인데 들어보시면 손에 땀을 쥐고 많은 감정들을 느끼시리라 예상되네요. 그럼 늙은이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나이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먹는 것과 자는 것을 걱정하며 살던 어린 시절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 또한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나 방 한 칸에서 7남매가 함께 지냈어요. 20일 동안 그 좁은 집에서 지내다가 취직할 나이가 되었다고 연마을의 가난한 남자와 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의 부추김에 만나긴 했지만 서글서글한 인상에 배려심 깊은 성격에 반해 만난 지 2달 만에 혼인신고만 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어리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집살이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할 짓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롭고 고된지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이 2번 이상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매일 시어머니의 욕설을 듣다 보니 인격까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도시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를 통해 지독한 시댁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와 나는 허드렛으로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악착같이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이 갖춰지면 되니 시댁에서처럼 마음을 고생할 필요가 없다며 조언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고생을 하느라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늘에서 선물을 주시려고 했는지 3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식을 낳고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것만 하면 되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남편은 임신한 저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먹는 것만 봐도 정 떨어진다고 하기라도 하나요? 임신은 저 혼자만 하는 것처럼 유난히 심하다고 하지 않나요? 제 얼굴만 보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 남편은 제가 만삭에 가까워졌을 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상간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저와 뱃속의 아이를 버리고 떠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가지 말라고 붙잡기도 전에 그이는 이혼 서류와 위증서를 당기고 사라졌습니다. 결국 제 곁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홀로 고군분투하게 되어버렸는데 다행히 친정엄마가 제 정확한 사정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조금의 자산이 있긴 했지만 아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저는 하루에 15시간 동안 빵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으면 추가 보너스가 나와서 주말에도 쉬지 않았죠. 친정엄마가 아들을 돌봐줄 수 있어 그렇게 일할 수 있었고 저는 계획대로 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시기에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유감스러운지요. 어머니의 유기 사진을 제대로 보지 못해 아주 거듭 사과합니다. 아들은 학습을 즐기는 편이라서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커버린 아들은 수능 시험을 치르고 경기도에 있는 한의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의 행복함은 얼마나 컸는지 과거의 고난이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한 아들은 우리 부부가 간절히 바라던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 생산류를 그만두고 식당에서 파트타임 알바를 한다.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던 것과 비교도 안 되게 편하고 수월해서 잘리지 않는 한 더 늙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월급 한의사로 일하면서 버는 돈이 적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태워 주었기 때문에 하루 빨리 개인 한의원을 개원하는 것이 목표였죠. 그 결과 제 환갑이자 아들 나이가 3살 때 작은 한의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노인들이 많이 찾아와 치료도 받고 한약도 많이 팔아주는 덕분에 우리 가족은 돈 걱정 따위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바로 아들이 제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죠. 영훈아, 너도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 그만 결혼해야지. 주변에 괜찮은 아가씨 없니, 엄마? 맨날 진료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어떻게 여자 만날 시간이 있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다들 늦게 결혼하는 게 추세라고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만나는 여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미용실 아줌마들한테 주선 좀 해달라고 할까?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만날 테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계세요. 저도 결혼은 꼭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아들의 나이가 30 중반이 되자 우리 집에 아가씨를 데리고 갈게요. 대체 문장, 대형 학원에서 영화 강사로 일하는 처자였어요. 얼굴도 예쁘고 여의도 발라서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윤경 씨라고 이름도 얼굴처럼 참 예쁘네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은데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막대해주세요. 나름 편하게 놓을게요. 그리고 남의 집 귀한 딸을 막대할 수 있나? 난 젊어서 시집살이를 너무 힘들게 해서 윤경 씨랑 내 아들이 결혼하면 절대 시어머니처럼 굴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은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요. 그런 분은 안 보여요. 고운 미모와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잘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유,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아주 마음에 들어. 영훈이 너 숙맥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곱고 차면 처자를 어떻게 꼬시는 건지? 우리 아들, 제주도 좋다.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은 꼭 할 거라고요. 제가 윤경이 같은 여자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소개팅을 한 줄 아세요? 그래, 잘했다. 아주 잘했어. 이젠 예민한 야한이 없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손주도 보고 효도도 받으셔야죠. 손주 나야. 손주를 보면 좋겠지만 걔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한다. 애를 안 낳고 산다 해도 난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젊어서 임신을 못한다고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많이 구박을 당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너무 연연하지만 요즘 임신이 안 되는 부부들이 병원에서 인공수정이라든지 시험관이라던데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아이가 생겨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두 사람만 잘 살면 되니까. 와, 어머님은 진짜 신세대 시어머니세요. 제가 남편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복도 터졌다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많은 대화가 오갔는데 그중 상견례와 결혼식 날짜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가을에 물들어 단풍이 빛나는 때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다. 잠시 후 예비 사돈과 상길례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예상대로 아주 친절하신 분들이었다. 며느리의 섬세한 성격은 사돈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사돈은 제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했으며 당신의 딸이 부족하다며 잘 부탁드린다는 겸손한 말씀을 하셨다. 시간이 좀 더 흘러 아들과 며느리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의 사이를 맺었다. 또한 아들 부부의 신혼집이 내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 자주 볼 수 있었다. 가사와 아들의 일에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며느리는 보여줬다. 새아가 일하느라 힘들 것 같은데 편장 같은 것은 내가 해줄 테니까 청소도 내가 자주 했을 테니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어머님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죠. 그리고 오빠가 내주는 것이 재밌어서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이번에 알게 된 것인데 살림이 제 체질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쉬는 것은 어떨까요? 남편이 한의사라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니까 매일 같이 늦게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체력이 나만 갖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니라 아직은 젊으니까요. 요즘 30대 중반은 예전에 비하면 팔청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게다가 며느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저희 집으로 꼭 와서 살림도 배우시고 제와 자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예쁜지. 아들 녀석이 장난스럽게 잘 갔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들리네요. 또 시장을 볼 때면 저와 며느나이가 모녀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다녔습니다. 단골가게 주인들이 며느리가 보기도 쉽게 생각이 굴어서 좋겠다며 부러운 말을 듣기도 했네요. 네, 제 며느리예요. 예쁘죠? 너무 곱하죠? 우리 아들도 이런 색감을 만나면 좋으련만 색시 많은 친구가 있으면 우리 아들이 좀 햇살 받으면서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시장 밑에서 흑염소 집을 하는데 돈도 잘 벌고 인망도 좋아. 너 한번 알아볼게 아주머니.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제 며느리를 보고 어찌나 좋아하던지 며느리를 손을 한 번씩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어깨에 힘이 절로 들어갔고 자랑할 곳이 있으면 어디든 며느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시집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며느리는 웬만한 음식을 뚝딱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저보다 요리를 잘해서 맛도 좋았어요. 새아가 생채무침을 알려줬던가 이거 굉장히 맛있어. 아, 저번에 어머님이 김장하는 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양념장은 남은 것에 넣어봤어요.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봤어요. 맛이 맞습니까? 입맛에 맞는 정도라기보다는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만약 너가 이 정도로 잘하면 앞으로 뭘 가르쳐야 할까 고민을 하니 시어머니가 배워야 할 판인 것 같지요. 그런 말씀은 삼가주세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기초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어머님으로부터 집안일과 요리를 배울 테니 계속해서 제자로 받아들여 주세요.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아이였어요. 그러나 3개월 후부터 며느리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몸무게가 10kg나 줄고 얼굴도 푸석해지며 그늘이 없어진 게 어떤 큰 걱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새아는 몸이 지난주보다 더 빠진 것 같구나.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살이 빠지는 거니?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가봤는데 별거 아니래요. 피검사를 해봤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만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기는 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새아가 너 그렇게 힘들면 일을 관두는 게 어떠니?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은 아이가 생길 때까지 하려고요. 그리고 세상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곧 좋아질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어디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달 전과 모습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제 아들이 한약을 몇 번이나 재워 먹이고 저도 보양식을 자주 먹여봤는데도 며느리는 무슨 유의해서인지 계속 말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학원에 일하러 간 사이 추어탕을 끓여놓으려고 애들 신혼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출근을 하지 않았는지 안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날 그만 놓아줘, 제발 찾지 말라고. 우리는 인연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찾아오고 나서 내 결혼 생활을 망칠까봐 걱정돼 좋겠으니까 그만 잊으라고. 며느리가 하는 말은 맛집 바람을 피우다가 남자를 정리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속으로 대니하며 계속 전화 소리를 엿들었는데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너랑 내가 만나는 건 지금 가족들에게 못할 짓이라고 했지? 그리고 난 너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어. 사랑 따윈 느끼지 못한다고. 내가 이렇게 싫다는데 왜 그렇게 날 못살게 구는 거야? 다시 전화하거나 찾아오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아들어. 그렇게 전화를 끝내자. 떨리는 두 손으로 조심스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문단을 구성하는 글은 매우 불구조적이며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다시 작성된 설명을 제공합니다. 문단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이 문을 열 때 새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금 누가 왔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깜짝 놀란 새아가 말합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너 추어탕 끓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새아는 어머니가 찾아오시는 소리를 우연히 들은 것 같다고 언급합니다. 내가 편해도 몰래 오셔서는 안 돼요? 조심히 해주세요.
어머니도 세아에게 다른 사람을 초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며 말합니다. 세아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매번 다녀가는 거 알잖아. 어머니는 전화로 누가 왔는지 물었고 세아는 아무도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말합니다. 아무도 아닌 사람에게 화내지 말고 이별을 통과하려면 조심해야 해요. 너 혹시 바람 피운 거냐? 바람이요. 어머님, 저가 하늘을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일을 들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럼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한 건지 얘기해봐라. 사랑을 느끼지 않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한 상대가 누군지 말이야.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머님, 진짜 바람 피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남자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이미 결혼했다고 밝혔는데도 끝까지 귀찮게 한다고 해요. 라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누가 생각해봐야겠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내 남편이나 나에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그걸 말씀드리실 건가요? 오해하지 말고 딱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일에 대해 로해하신다면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또 귀찮게 하면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려고요. 우리 생일이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동안 얼굴이 안 좋았던 건 다들 망할 놈 때문이었다고요. 세아가 또 그 놈이 나를 괴롭히면 내가 그런 놈을 찾아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넌 그 놈을 본 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내 어머니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아직 오빠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인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어쨌든 다시 전화가 오면 무조건 경찰서를 찾도록 하자. 그렇게 며느리가 그동안 왜 스타렉스를 받고 힘들어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람을 피웠는데 괜히 스토커 핑계대는 게 아닌가 의심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자주 주시하기로 했어? 그런데 며칠 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승합차로 가려져서 모습이 보이지 않아 걸음 속도를 높여 며느리를 향해 뛰었지만 며느리 앞에 다다르자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방금 누구랑 말다툼을 했어요? 혹시 그 스토커라는 전 남자였나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 길을 묻고 배려해 준 거예요. 길을 안내해 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신 거죠? 솔직히 말해요. 너도 바람 피웠었다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남자가 들러붙는 상황이 되었나요? 일단 이 상황에 대해 직시해보자, 어머니. 아니라니까 왜 아직도 오해하시고 있는 건가요? 제가 절대로 바람 피운 적이 없어요.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 그냥 오늘은 돌아가세요. 며느리도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 어떤지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고 찝찝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 이후 며느리는 항상 내게 서 있었어요. 내가 무슨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의심을 주는 눈치를 줄이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그런 눈길로 보지 마세요. 진짜 아니에요. 알겠어. 누가 뭘 했는지. 어쨌든 그 남자는 더는 널 괴롭히지 않을 거야. 나 대신으로 스토커로 신고했기 때문에 전화도 안 오고 나타나지 않아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 남자의 전화번호를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없을까요? 나중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알려줄 수 있도록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게요. 아무리 며느리의 말이 진실이라고 해도 제가 직접 알아서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렇게 물었더니 며느리는 어머님, 저 바람 안 피웠어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라며 툴툴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는 그 남자에 대한 말을 묻지 않고 돌아왔고 며칠 후 백화점에서 우연히 사돈을 만났어요. 사돈,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쇼핑하러 오셨어요. 아유, 사돈, 반갑습니다. 제 딸을 잘 돌봐주시다고 들었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새해 얘기가 못하는 게 없어서 제가 호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제 아내 사돈은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어요. 백화점 1층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안부 이야기를 나누다가 며느리에 대한 궁금증을 꺼내 물었습니다. 사돈, 윤경이가 요즘 스토커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스토커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아, 그렇구나. 요즘 윤경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대요. 그게 사실인가 봐요. 도대체 누가 우리 딸을 괴롭히는 거죠?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예전에 만나던 남자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사돈이 짐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사돈은 당황한 표정으로 가니요. 윤경이는 거의 10년 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남자에 관심이 없어서 줄곧 일만 해왔다고요. 라며 며느리의 과거사를 말해 주었습니다. 정말요. 세계 말로는 분명히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라고 하던데 10년이나 연애를 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굴까요? 글쎄요. 저는 짐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새 얘기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시 바람을 피우고 헤어졌는데 그 남자가 귀찮게 들러붙는 것 같습니다. 사돈은 크게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돈, 절대 아니에요. 우리 윤경이는 그런 못된 짓을 한 애가 아닙니다. 사돈이 오해하는 게 분명해요. 제 딸은 제가 보장합니다. 절대 외도를 저지를 아이가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그를 알겠다고 대답하긴 했지만 속으론 분명한 바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곧 진실을 밝혀서 아들에게 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할 계획을 머릿속으로 세웠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바람난 여자로 의심한 게 기분을 나쁘게 했는지 열흘 동안 제 집에 있었습니다. 찾아오는커녕 안부 전화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제가 오해한 거라면 그렇게 피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더해졌어요. 며칠 후 주말이 돼서 장을 봐야 할 일이 많아졌는데 같이 시장에 가자고 며느리에게 제안했지만 역시 제 전화를 피하더군요. 이 정도면 제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마음먹고 홀로 시장에 나갔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마트로 들어가 프라이팬과 새로운 집게들을 서서 무겁게 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생선과 소고기를 사서 시장 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단골 가게 상인들이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강씨 아줌마, 오늘은 왜 혼자 나오셨어요? 예쁜 며느리는 요즘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아줌마. 며느리가 우리 아들 소개팅 시켜준다고 한 게 어떻게 됐는지 한참을 기다리고 있어요. 코빼기도 안 보이네요. 우리 며느리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같이 못 오는 거예요. 떡집 아줌마, 아들 소개팅은 내가 가서 물어볼게요. 괜찮은 처자가 있으면 빨리 해주라고 알려줄 테니 걱정 마세요. 몸이 안 좋아요. 그 예쁜 새댁이 어디가 아플까나. 설마 시어머니 등살에 지쳐서 그런 거겠죠?